지난해 1월 67세의 왕모 씨가 친구한테 아주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 중국의 시안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같이 가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왕복 비행기표, 게다가 이 행사 기간에 숙박까지 다 주최 측이 돈을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속는셈 치고 그리고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참여한 행사가 으리으리해요. 거의 4성급의 큰 호텔에 사치스러운 대접을 해주는 거죠. 매일같이 이 안에서 사자춤이며 여러가지 공연 등, 아니 이거는 공짜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뭐야 여기 내가 왜 어떻게 하다 초대가 된 거지? 자,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 행사를 주관한 주인공이라며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청나라 황실의 야신지어로 일가의 세 번째 공주, 창핑공주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청나라 황실의 세 번째 공주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그녀는 청황실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그 행사에 와 있는 거였어요. 창핑공주의 설명은 이러해요.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청황실은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막대한 금괴와 각종 금 장신구, 달러, 그 외의 예금까지 비밀리에 8개 지역의 금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중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 재산들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건 청황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제가 8개 금고의 열쇠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산적인 가치는 대략 1,750억 위안, 우리 돈 30조 원에 해당하고요. 제 혼자 힘으론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재산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 수뇌부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력가분들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주는요,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사업가들과 이 투자회사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가 왜 필요하냐? 중국 정부의 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이 황실의 재물들만 찾아내기만 하면 이걸 이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사람들 못 믿지, 당연히 나라도 못 믿겠다. 그래서 공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고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라고 금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부치에서부터 해서 각종 옥 장식품, 이 청나라가 이런 옥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옥 장식품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황제가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금패까지 여기 있었다고 해요. 자, 처음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 귀중한 물건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점점 이게 진짜 그 황실의 창핑공주가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주가 여기서 더 대단한 카드를 내밉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왕씨를 비롯해서 몇몇 참가자들에게 보물 보관 창고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러면서 이 시안시의 근교와 스촨, 구이저우 등의 창고를 현지를 시찰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또 금액이 들어요. 중국은 넓은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도 이 투자회사가 아끼지 않는 거죠.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이 황실의 금품들만 찾기 시작하면 이깟 비행기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당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당 창고들이 또 게다가 어디에 있냐? 다 군사 관할 지역에 들어있어요.
군사 관할 지역에 들어있어서 철통같이 경비가 서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순 없어요. 다만 먼 발치에서 외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말합니다. 저곳에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옆에 군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공주를 모시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랬더니 금괴,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말발굽, 그리고 금으로 된 병,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내부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던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금괴를 가지고 오잖아. 이건 진짜 보물창고야. 그런데 공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것들은 이제 황실의 어떤 재물이기 때문에 현재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물을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화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거지. 무언가 일이 너무너무 술술술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공주가 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대. 이거 정말 진짜 같거든요. 이러면서 왕씨는 이 창핀공주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사업으로 모은 돈과 집을 전부 다 처분합니다. 그래서 만든 돈이 20만 위안이에요. 총 3,400여 원이죠. 그리고 이걸 그녀에게 투자합니다. 그녀의 투자회사에 갖다 주는 거죠. 이후에 공주 측은요, 베이징 양회, 이게 뭐 전국 인민회의, 인민대회의와 뭐 정치 협상을 하는 그런 어떤 행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참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그 진짜 힘 있는 권력가들과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조금씩 더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왕씨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녀는 창핀 공주님이시다. 창핀 공주님이 이 보석만, 이 그 황실에 남아있는 재산만 가져오신다면 이건 모두 우리에게 분배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력한 어떤 충성심에 왕씨는 재무총 책임자라는 직책까지 맡게 돼요. 실제로 공주의 회사에서는 이 전국의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항상 떠들썩했고 무언가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정말 회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 재산이 동결됐던 게 해지될 거라는 소문은 들려오지 않는 거죠.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들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왕씨가 공주 측에다가 투자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선뜻 그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황실의 달러 예금들 가운데서 일부를 찾았다면서 떡하니 50만 달러를 내준 거예요. 공주 맞나봐.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준 거야. 왕씨는 또다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기가 힘들게 돈을 막 끌어모았던 친척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달러를 보여줬죠. 야, 이것 봐. 우리 공주님만 믿으면 된다니까? 우리 공주님이 어떤 분이셔? 이 황실의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시라고! 하지만 이 해당 달러를 꼼꼼히 살펴보던 친척의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야! 이거 돈 뭉치! 첫 장만 달러고 나머진 다 위조지폐잖아! 그것은 위조지폐였어요. 하지만 왕씨는 창핀공주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당한 사기가 너무 허무맹랑했거든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일가 친척 6명을 불러서 공주를 회사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사건이 어이없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창핀공주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의 양딸이 있어요. 수양딸이 있어요. 이 수양딸이 13살인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 창핀공주라고 칭하는 이 여자의 딸과 함께 가서 회사에 가서 공주를 구출하죠. 그리고 나서 왕씨는 되려 납치와 강제 감금 혐의로 체포당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나는 청나라 황실의
셋째 딸입니다. 청핑공주예요. 라고 주장했던 이 공주 측의 희대의 사기 행각인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체포됩니다. 마마, 사진과 많이 다르시옵니다. 마마,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더 확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마마, 이 사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오나 마마에게는 전혀 황실의 기계나 품위가 느껴지지는 않사옵니다. 마마. 자, 이 사건은요,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황녀 아나스타샤 사건의 중국판 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부금이 조금 재밌어서 그렇지 사실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깡이 당신을 황실의 자손으로 만드는지는 글쎄요. 근데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할 때 공주 역할을 아주 좋아했어. 난 공주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 봐. 이런 옷도 이렇게 사놓고 입잖아. 나한테 혹시 공주의 피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한 스릴러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The Guilty Secret, 해석하자면 유죄의 비밀인데요. 줄거리를 보니까 미모의 한 여성 작가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이런저런 겪게 되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어두었죠. 이 소설은 극중 주인공들의 심리와 이 행동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잘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발간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중국의 유명한 문학상 중 하나인 안후이상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동시에 작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죠. 이 책의 저자는 리우 용비아오라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의 단편소설을 게재하면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을 해왔었죠. 그러다 2005년 필름이라는 로맨스 소설로 본격적인 작가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0년 마침내 소설 유죄의 비밀을 대성공시키면서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리우는 이 중국의 차세대 소설계를 이끌 사람이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 자신이 유죄의 비밀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차기작에서는 주인공인 여성 작가가 자신의 살인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실감나게 풀어낼 예정이라고 그의 포부를 밝혔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7년 8월,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던 리우의 집에 낯선 불청객이 방문합니다. 현관 구멍을 통해서 방문자를 확인하고는 리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리우 씨의 표정 또한 체념한 듯 바뀌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안들이 들이닥쳤고 빠르게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 당시 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서 저지했지만 리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리우 용비아오. 그는 젊을 때부터 문학에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잡지사나 출판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원고를 투고했는데 겨우 한 작품이 게재되면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던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용직을 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겨우 시간이 남으면 가끔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의 꼬임에 솔깃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보안이 허술한 여관 하나가 있는데 그 여관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훔치자는 범죄 모의였습니다.
평범한 일용직이었지만 그래도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리우는 망설이긴 했지만 만약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지면 자신이 글 쓰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앞섰고 결국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죠. 사건이 일어났던 1995년 11월 이들은 미리 사전조사를 마친 중국 안우이성 난링현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데스크엔 아무도 없었죠. 리우와 그 동료 일당은 우선 안심을 하고 살며시 리셉션 뒤편에 있는 직원용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 마주치고 말았죠. 그날 야간 근무 당무를 쓰고 있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안에서 잠깐 쉬고 있던 거예요. 놀란 직원이 대뜸 당신들 뭐예요? 하면서 왜 들어왔냐면서 큰 소리로 따졌죠. 이때 리우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 입을 막았죠. 근데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거칠게 정황을 하면서 상황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리우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높이 올려서 그의 머리를 내려 찍었죠. 근데 직원이 쉽게 제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우가 몇 번이나 머리를 가격한 후 드디어 남성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동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관 주인 부부. 그들은 폭력이 막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소리를 듣고 로비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공안에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방으로 도망치죠. 이걸 알게 된 리우는 동료한테 저 부부 잡아! 하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망치를 들고 나가서 주인 부부마저 무자비하게 살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냥 돈 몇 푼 훔치려고 여관에 들어왔던 것 뿐인데 현장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일당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우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관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바스락 하고 인기척을 느꼈는데요. 리우가 동료를 잡았죠.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보는데 아까 죽은 여관 그 주인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잔뜩 겁에 질려있는 부부의 어린 아들이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든 채 일당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들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 어린아이마저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후 드디어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관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남긴 이 희대의 살인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서 근처 용의자조차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리우는 가까스로 수사망을 피했고 이곳저곳을 숨어 지내면서 수년 동안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아서 시간은 흘러가 버렸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건이 잊혀질 무렵 리우는 아내를 만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리소설을 읽고 범죄 영화들을 보면서 나 또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대작을 집필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리우는 사실 남들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엄청난 소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경험입니다. 이 실화를 소설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그는 소름 끼치게도 그날 여관에서 자신이 4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던 상황을 수백 번씩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날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제쳐두었고 그때 첫 직원을 마주했을 때의 그 숨막히는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를 죽여야 했던 급박한 이유, 그 감정 그대로 글을 써내려갔죠. 살해 직후에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쾌락까지 진짜 살인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설에 그대로 담겼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난 수년간 요리조리 공안을 피해 다니던 날들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다 포함을 해보니까 살인마 영웅이 탄생하는
실화 소설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유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우리가 막 찬양했던 소설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중국에서의 파장은 어마어마했죠. 그동안 막 이 사람이 중국 소설계의 한 획을 그을 만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문학계를 넘어서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 리우가 그간 출간해온 책은 전부 파기 조치됩니다. 그런데 리우가 자택에서 체포당했을 그 당시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신은 엄청난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실 내내 체포되기를 기다려왔다, 간절히 원해왔다라는 내용이었죠. 뭔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같은 뉘앙스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자백이나 자수로 리우가 체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년간 발전된 DNA 감식 기술 덕분이었죠. 22년 전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여관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던 겁니다. 1995년 당시의 기술로는 거기에 있는 침으로 범인을 특정짓기란 역부족이었겠죠.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정교해졌고 사건 발생 22년 만에 담배꽁초에 녹아있던 침의 DNA를 복원해서 리우 용바요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18년 7월 30일 중국 저장성에 있는 한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우가 말하길 저는 이 날을 2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친 건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런 척을 하는 건진 리우 본인만이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가 4명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 정말 그는 그게 첫 번째 범죄였을까요? 인민재판에서 중국 공안은 리우와 공범이었던 그 동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리고 읽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책 유죄의 비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